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입니다.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생충 같은 년아, 내 돈 내놔. 휴대폰 너머로 남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33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음성 메시지마다 가득 찬 욕설.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웃긴 건요, 이 남자는 제가 출산하던 날에도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고 보호자 없이 12시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불륜녀와 하와이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죠. 산후조리를 마치고 저는 남은 것들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협박, 시어머니의 고성, 법정 싸움, 그리고 제 몸에 새겨진 그날의 대가까지.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새벽 3시 잠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이불이 축축했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재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네 번, 5번, 6번.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재원 씨. 제발 좀 받아. 나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 당신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째 전화에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을 때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11번, 12번. 배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옷장에서 외투를 꺼내 걸치고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재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거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새댁.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어디 아파요?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저씨, 병원 좀 빨리 가주세요. 지금 양수가 터졌어요. 제발 좀 서둘러 주세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신랑은 어디 가고 산모 혼자 나와? 세상에, 남편분한테 얼른 연락해봐요. 저는 뒷좌석에서 배를 감싸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12통이라는 숫자만 남아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산모님, 보호자분 연락처 여기 적어주세요. 신랑분 지금 오고 계시죠? 저는 재원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습니다. 이상하네.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보통 이럴 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텐데. 세 번째 시도에서도 재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산모님, 보호자분이 계속 안 받으셔서요. 일단 산모님 본인 확인으로 급하게 진행할게요. 서명 좀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산모님, 지금 태아 심박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상황 봐서 바로 배 가르고 수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보호자분은요? 아직도 소식 없어요? 수술 동의서 써야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뭔가를 지시했고 간호사가 다시 재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을 버텼습니다. 분만실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제왕절개 없이 아이가 나왔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의사가 수혈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간호사가 제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재원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카카오톡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대신 눈에 들어온 건 재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모래사장, 하와이 해변이었습니다. 사진 오른쪽 아래에 여자의 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회복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전화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옆방 산모의 남편이 미역국 냄비를 들고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여보, 이거 뜨거울 때 얼른 먹어. 당신 고생해서 내가 장모님 댁에서 직접 받아왔어. 그 다음 방 산모의 남편은 꽃다발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누라 애 낳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 이거 봐, 당신 좋아하는 장미꽃이야. 복도에서 마주치는 남편들은 하나같이 들뜬 얼굴이었죠. 저는 방 커튼을 치고 침대에 앉아 재원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본 그 해변 사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여자의 손. 저는 재원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재원의 계정에는 별다른 게 없었지만 팔로잉 목록에서 강민서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서의 계정을 눌렀습니다. 하와이 리조트 수영장 사진, 와이키키 해변 석양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그리고 그 사진들 곳곳에 재원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웃고 있는 재원, 서핑보드를 들고 있는 재원, 칵테일 잔을 부딪히며 찍은 투샷. 저는 민서의 게시물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하와이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에도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커서 혼자 병원 검진을 다니던 때였죠. 같은 산후조리원에 있던 유진이라는 산모가 복도에서 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은우 엄마, 남편분은 오늘도 안 오셨어? 출장이 그렇게 길어? 아이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마누라 산후조리 하는데 얼굴 한번 안 비치면 서운해서 어떡해. 아, 네. 해외로 멀리 나가 있어서요. 일이 워낙 바쁜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벽 너머로 유진이 남편과 영상통화하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기 봐봐. 자기도 보고 싶지? 빨리 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결혼 전에 제가 산 거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7천만 원과 제가 직장 다니며 모은 3천만 원. 재원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평소 건물 관리를 맡기던 중개사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서아. 혹시 그 건물 지금 바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까요? 살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아니, 서아 씨. 갑자기 그 알짜배기 건물을 왜 팔려고 그래?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어?
신랑이랑 상의는 해본 거야? 사정이 좀 생겼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좀 빨리 팔아주세요. 알겠어. 요즘 그 동네 상가 구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까 내가 한 달 안에 어떻게든 매수자 찾아볼게. 걱정 마요. 그날 밤 저는 결혼 생활 5년을 떠올렸습니다. 건물에서 매달 들어오는 120만 원. 그 돈은 재원의 차 리스비로, 재원의 술값으로, 재원의 옷값으로 나갔습니다. 재원은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강민서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뒤에도 매각 절차는 계속됐습니다. 퇴소하고 2주 뒤 중개사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씨, 매수자 나타났어. 시세보다 조금 깎아주긴 해야 하는데 대신 잔금을 오늘 당장이라도 치를 수 있대. 이만한 조건 없어. 어떡할 거야? 좋아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돈 들어오는 대로 서류 마무리할게요. 저는 재원과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하고 은우를 안고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우의 아기 침대를 조립하는데 산후 부종 때문에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버를 잡으면 미끄러지고 나사를 돌리면 헛돌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조립 영상을 찾아 틀어놓고 2시간을 씨름한 끝에 겨우 완성했습니다. 은우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그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지 3주 뒤 건물 잔금 입금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재원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임서아, 너 지금 어디야? 그리고 내 통장에 들어오던 건물 월세가 왜 안 들어와? 세입자 놈들이 배째라는 거야 뭐야? 그거 내가 팔았어. 뭐? 팔아? 그걸 네 마음대로 왜 팔아? 미쳤어? 그게 어떤 돈인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직후부터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1통, 2통, 3통.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33통. 음성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재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기생충 같은 년아. 어디 숨어서 전화를 안 받아? 내 돈 내놔. 내 건물 수익 내놓으라고. 너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저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메시지만 확인했습니다. 예, 서아야. 지금 재원이가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다. 내가 건물을 팔아치웠다니 그게 제정신으로 할 짓이니?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시댁 식구들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을 저질러.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오지 못해? 그날 밤 은우가 잠든 원룸에서 저는 재원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내 돈이라고 외치는 목소리. 결혼 5년 동안 제 건물 수익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은 사람. 출산하는 날 전화도 받지 않은 사람.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은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쿵, 쿵, 쿵. 노크가 아니었습니다. 주먹으로 문을 치는 소리였죠. 서아야, 문 열어. 재원이었습니다. 은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은우를 안아 올리고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야, 나야,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변호사? 지금 무슨 소리야? 문 열어. 재원이 문고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덜컹. 잠금 장치가 버텨주고 있었지만
그 소리에 은우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은우의 등을 토닥이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집도 빼고 건물도 팔아? 미쳤어? 당장 열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넘게 재원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올라온 뒤에야 재원은 돌아갔습니다. 재원이 돌아간 뒤 저는 바로 철물점에 전화해서 현관문 보조 잠금 장치를 주문했습니다. 은우를 등에 업고 건물 관리실에도 내려갔습니다. 혹시 누가 저를 찾아오면 먼저 저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관리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복도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나와. 시어머니 왔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저는 은우를 안은 채 현관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이야?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거야? 건물 판 돈 당장 토해내. 그게 우리 재원이가 벌어서 산 건물이지 내 건물이야? 시어머니는 1시간 넘게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어르신, 다른 세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요. 좀 조용히 해주셔야. 뭐, 내 며느리 집에 왔는데 왜 참견이야? 당신이 뭔데? 시어머니가 경비원 아저씨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난처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문 안쪽에서 은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또 울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돌아간 그 주였습니다. 은우를 재우고 휴대폰을 열었는데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앱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네에 살 때 가입해둔 앱이었죠. 한서아라는 여자가 남편 재산 들고 도망갔답니다. 제 실명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주 지역까지 나와 있었죠.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문체와 내용을 보니 시어머니 아니면 시어머니 주변 사람이 쓴 게 분명했습니다. 그 글이 누군가에 의해 캡처되어 육아 커뮤니티에도 올라간 걸 발견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돈 훔쳐간 년. 저는 은우를 재운 뒤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3개를 차단하고 전화기를 엎어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무소에서는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재산 분할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소송이 길어질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무소도 비슷했습니다. 수임료 얘기를 듣는 순간 입이 마르더군요. 통장은 동결되어 있고 월세와 분유값도 빠듯한 형편이었으니까요. 네 번째 사무소였습니다. 이도윤이라는 변호사가 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물 매입 당시 통장 거래 내역, 아버지 유산 관련 서류. 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혼전 재산이에요. 서아 씨 돈으로 산 거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재원의 음성 메시지, 민서의 SNS 사진 캡처, 입주민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를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기생충 같은 년아, 내 돈 내놔. 도윤 변호사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돈이라고 한 게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자기 재산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 전략 세울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씨, 재원 씨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걸었어요. 건물 판 돈이 든 통장을 동결시키겠다는 거예요. 통장을 못 쓰게 된다는 건가요?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2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2주 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이 든 통장이 동결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분유가 한 통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사무보조, 경력 무관. 저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대표가 물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경험이 있으세요? 결혼 전에 소형 상가 건물을 직접 매입해서 관리하고 최근에 매각까지 했습니다. 직접요? 네, 세입자 관리부터 임대차 계약, 매각 절차까지 전부 제가 했습니다. 대표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출근 첫날 은우를 맡길 곳이 급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60대 아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하신 분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낮 시간에 은우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돌봄비는 드릴게요. 아주머니가 은우를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손주 보는 셈 치지 뭐. 걱정 말고 다녀와. 그렇게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은우를 아주머니 집에 맡기고 돌아서는데 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만 회사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얼굴을 닦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울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점심시간에는 도윤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퇴근하면 은우를 데려와 분유를 먹이고 밤중 수유를 하고 새벽 2시에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은우가 생후 4개월에 접어들 무렵 이웃 아주머니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서아야, 우리 동네 가정 어린이집에 자리가 하나 났다더라. 내가 원장한테 얘기해놨어. 은우를 어린이집에 정식으로 맡기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오지영이 휴대폰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서아 씨, 이 인플루언서 알아? 요즘 되게 핫하던데. 화면에 강민서의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지영이 제 표정을 보더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서아 씨, 혹시 이 사람 알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남편 불륜 상대예요. 지영이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계정에 그 남자랑 찍은 사진 날짜랑 장소 다 태그되어 있어. 내가 하나하나 캡처해서 정리해 줄게. 지영 씨, 그러면 이런 건 도와줘야지. 가만히 못 있어. 저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직장에서 내 편이 한 명 생겼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지 2달쯤 됐을 때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은우를 재운 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이혼 소송 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소장 사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원 측은 건물 매각 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양육권 주장. 재원이 은우의 양육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출산하던 날 전화도 안 받은 사람이, 아이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은 사람이. 저는 소장을 내려놓고 도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재원이 양육권을 주장했어요.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서아 씨,
이건 흔히 쓰는 수예요. 겁주려는 겁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절대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잠든 은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내일 법원에 입을 옷을 미리 꺼내 옷걸이에 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재판 기일이었습니다. 지영에게 은우를 맡기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고 제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에 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억울한 사람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재원 옆에 앉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도윤 변호사가 미리 말해줬었습니다.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시어머니의 여동생까지 나란히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도윤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긴장 푸세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원 쪽 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건물의 임대 수익은 결혼 기간 내내 부부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 역시 실질적인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리며 반박했습니다. 건물 취득 자금 전액은 한서아의 혼전 재산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 수익을 생활비에 쓴 것과 건물 소유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장이 재원 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건물 취득에 대한 자금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변호사가 잠시 재원과 귓속말을 나눈 뒤 답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원고의 소득 증빙 자료와 부부 공동명의 통장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서아야, 아직 늦지 않았어. 돈 돌려놓고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 없던 일로 해줄게. 재원이 시어머니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약 6주 뒤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 사이 도윤 변호사와 여러 차례 만나며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재원 측이 제출할 소득 자료를 미리 예상하며 말했습니다. 재원 씨 연봉이 4,800만 원 수준이에요. 그 돈으로 외제차 리스에 하와이 여행에 그 여자한테 명품까지 사줬다고요? 숫자가 안 맞아요. 신고 안 한 수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재원이 카드 명세서를 보며 자주 하던 말이 있었죠. 이건 회사 법인 카드로 처리했어. 접대비라고 했고 출장비라고 했고 업무 관련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전부 회사 돈이었을까요? 저는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도윤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왔습니다. 재원 측이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연소득 4,800만 원. 도윤 변호사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재원 씨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리스비가 월 130만 원입니다. 연간 1,560만 원이죠. 도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올해 초 하와이 왕복 비즈니스석 항공권 2장 380만 원. 그리고 지영이 캡처해준 민서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은 강민서 씨의 게시물입니다. 날짜와 장소가 태그되어 있고 명품 매장에서 찍은 영수증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소득 4,800만 원으로 이 지출이 가능한지
재판부의 판단을 구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재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원고, 소득과 지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죠. 재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재원이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사업 파트너한테 빌린 돈으로. 도윤 변호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 사업 파트너의 실명과 차용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원이 송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송 변호사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송 변호사가 겨우 그렇게 답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끝난 뒤 도윤 변호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차용증 못 낼 겁니다. 없으니까요. 다음 기일까지 제출 못하면 법원에 국세청 사실조회를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재원 씨가 최근 5년간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어디서 돈이 오갔는지 전부 법원으로 회신됩니다. 약 6주 뒤 세 번째 기일이 왔습니다. 재원 측은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바로 국세청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국세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조회 회신까지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 기일이 추가로 잡혔죠. 저는 그 한 달 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은우를 키우고 밤마다 도윤 변호사가 보내주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잠이 늘 부족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재판 기일. 국세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재원 씨는 본인 직장 외에 프리랜서 컨설팅 명목으로 여러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세금 신고에서 빠뜨렸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재원 씨 이름이 아닌 대학 동기 명의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이 이체된 내역도 확인됩니다. 재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송 변호사의 입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원 씨는 이 건물에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수입을 숨겨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기는 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일인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원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 공포, 분노가 한꺼번에 섞인 얼굴이었죠. 재원 뒤 방청석에 앉은 시어머니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중 생활을 처음 알게 된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재원이 뒤따라 나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야, 이러면 나 세무조사 받아. 알아? 그러면 내가 책임질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협박인지 읍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재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짓을 했어? 그리고 송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진작 사실대로 말씀하셨어야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며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판이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도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씨, 재원 씨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어요. 합의요? 네. 지금 재원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세무조사예요. 법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 국세청에 제보까지 하면 세금 문제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위에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은우를 데려와 원룸 바닥에 앉혔습니다. 은우가 이불 위에서 몸을 뒤척이더니
혼자 힘으로 뒤집기를 했습니다.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웃었죠. 변호사님, 합의 조건은 제가 정할게요. 합의 협상 자리가 잡혔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먼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할 것. 양육권은 전부 한서아에게 넘길 것.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 송 변호사가 재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재원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양육권은 안 돼. 그건 못 줘. 도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원 씨, 은우가 태어난 날 어디 계셨죠? 재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와이행 항공권 기록입니다. 출산 당일 재원 씨는 하와이에 있었어요. 도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은우가 태어난 뒤 석 달 동안 재원 씨가 아이를 보러 온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출생신고서에도 서아 씨 혼자 서명했고요. 재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재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양육권을 계속 주장하시면 국세청 제보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송 변호사가 재원을 데리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송 변호사가 재원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재원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들고 또 숙였습니다. 5분 뒤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재원이 의자에 앉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송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재원이 고개를 숙인 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출산하던 날 33통의 전화를 받지 않던 사람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펜을 잡고 있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도윤 변호사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여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가처분이 풀렸습니다. 동결됐던 통장을 다시 쓸 수 있게 됐죠. 저는 그 돈의 일부로 투룸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이름만으로 집을 계약하는 건 처음이었죠.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이사하는 날 지영이 퇴근하고 달려와 줬습니다. 은우의 새 아기 침대를 같이 조립했습니다. 지영이 설명서를 읽고 제가 나사를 돌렸습니다. 서아 씨, 이거 왼쪽 아니야? 오른쪽이지? 아, 맞다. 오른쪽. 둘이서 웃으며 침대를 완성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2시간 동안 씨름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한 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소형 상가 투자 분석 보고서를 대표가 읽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서아 씨, 이거 서아 씨가 쓴 거 맞아? 네, 대표님. 정식 컨설턴트로 올라올 생각 없어? 월급도 조정해 줄게. 명함이 나왔습니다. 한서아, 부동산 컨설턴트. 월급이 오른 것보다 그 명함이 더 벅찼습니다. 승진하고 첫 프로젝트로 신도시 상가 매물 분석을 맡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예전에 제 건물을 관리하던 때의 감각이 살아났죠. 거래처 사장님 한 분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말했습니다. 한 컨설턴트, 꼼꼼하네. 다음에도 부탁할게.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은우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새 집에서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는데 은우가 입을 오물거리더니 소리를 냈습니다. 맘마.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은우가 저를 보며 또 말했습니다. 맘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다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지영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혼자 애 키우면서 이 업계에서 이만큼 한 거. 다른 동료가 맞은편에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서아 씨 오고 나서 사무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결혼 생활 5년 동안 재원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수고했다, 잘한다, 대단하다. 그런 말을 직장 사람들에게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 후 넉 달쯤 지났을 때 은우의 돌잔치를 했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을 빌렸습니다. 지영이 왔고 도윤 변호사가 왔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왔고 회사 대표님까지 와줬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은우에게 작은 동화책을 선물했습니다. 은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은우야, 내가 이 책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도윤 변호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눈빛은 아니었죠. 저는 그걸 느끼고도 모른 척 넘겼습니다.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은우를 안고 가운데에 서고 지영, 도윤 변호사, 어린이집 선생님이 양옆에 섰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잘 살 수 있다고요. 돌잔치가 끝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우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싱크대를 두 손으로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하얀 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분만실 천장의 무영등이었습니다. 이 증상은 오늘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가끔씩 찾아왔었죠. 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는 순간부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맡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상가 투자 분석이었죠. 현장을 직접 돌고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수익률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본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컨설턴트, 이런 분석해주는 사람 처음이야. 다른 물건도 맡겨도 돼? 대표가 제자리로 와서 말했습니다. 서아 씨, 이 프로젝트 수주되면 인센티브 따로 챙겨줄게. 잘하고 있어. 은우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연락장에 적어줬죠. 은우가 다른 친구들을 잘 챙겨요. 표현력도 또래보다 좋습니다. 퇴근하고 은우를 데리러 가면 은우가 교실 문 앞에서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매일 저녁 동네 놀이터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우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며 까르르 웃는 소리. 그 1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았습니다.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지영과 퇴근 후 밥을 먹으며 저도 모르게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지영 씨, 내년에 내 이름으로 작은 사무실 하나 내보고 싶어? 지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때 나도 데려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의 눈이 진지했거든요. 인센티브가 들어온 날 퇴근하고 마트에 들렀습니다.
은우에게 사주고 싶었던 학습 장난감 세트를 골랐습니다. 은우가 박스를 뜯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번 거였습니다. 재원의 돈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벌어서 제가 쓰는 돈이었죠. 그런데 그 주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퇴근하고 은우를 재우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가슴을 손으로 누르면 잠잠해지다가 손을 떼면 다시 뛰었습니다. 어느 날은 은우를 안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난간을 붙잡지 않았으면 넘어졌을 겁니다. 은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은우를 꽉 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줄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분만실 천장의 조명이 겹쳐 보였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마트 직원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혀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 씨, 미안한데 은우 좀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줄 수 있어? 서아 씨,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그래. 은우만 부탁할게. 지영이 은우를 데리고 마트로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아 씨,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지영이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은우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 자료를 펼치며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왔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실례한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속옷에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출산 때 난산을 겪으셨죠? 그때 생긴 유착이 꽤 진행돼 있어요. 골반 쪽에 염증도 같이 왔고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유착을 떼어내는 수술이에요. 출산 후에 정기 검진은 받으셨어요? 산후 6주 검진 이후로는 못 갔습니다. 의사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출산 직후에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안 계셨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혼자 택시를 탄 것, 보호자 없이 분만실에 들어간 것, 12통의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 그 하루가 지금 제 몸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출산 당일 간호사가 건넨 서류의 보호자 서명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어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지영이 달려왔습니다. 지영이 보호자 서명란에 자기 이름을 적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확인하니 지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은우는 내가 데리고 있어. 걱정 마. 다음 날 도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씨,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원 씨가 서아 씨 입원 사실을 알았는지 양육권 변경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링거를 맞은 팔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병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고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은우와 행복한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과 마음은
아직 그날의 분만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할 차례였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려서 은우를 안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은우가 두 팔을 벌리며 저를 올려다봤지만 저는 허리를 숙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 씨, 미안한데 이번 주 은우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 좀 부탁해도 될까? 당연하지. 몸부터 챙겨. 출근도 못하고 빈 집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트에서 주저앉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던 날도요. 밤마다 찾아오는 심장 두근거림도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겼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택시를 탄 것, 보호자 없이 분만실에 들어간 것, 12시간을 버틴 것,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 의사가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서아 씨, 출산 당시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하고 공황 증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혼자 버텨오신 것 같은데 이제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약도 드시고 일주일에 2번 상담도 같이 하죠. 약국에서 약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약 이름들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약해서 이런 게 아니야. 그날 혼자 버텨야 했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같은 시기에 도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 씨, 재원 씨가 양육권 변경 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했어요. 뭐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서아 씨가 건강 문제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서아 씨 수술 기록이랑 정신과 진료 기록을 증거로 확보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료 기록이 넘어가면 불리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아 씨의 양육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프면서도 치료를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게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치료를 방치하는 게 진짜 문제지, 치료를 받는 건 책임감이에요. 절대 치료 중단하지 마세요. 기록을 오히려 꼼꼼히 남기세요. 치료와 양육권 심판 준비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병원에 다니고 저녁에는 은우를 돌보고 밤에는 도윤 변호사가 보낸 서류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우가 열이 올랐습니다. 체온계가 38도를 넘겼습니다. 은우가 보채며 울었습니다. 저는 수술 후 먹는 약을 삼키고 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밤새 소아과 응급실과 집을 오갔습니다. 새벽 5시 거실 바닥에서 은우를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심판 첫 기일이 왔습니다. 재원이 또 양복을 차려입고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 많은 아버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원 씨는 은우가 태어난 날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출생 후 6개월 동안 아이를 찾아온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돌잔치에도 오지 않았고요. 도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반면 한서아는 수술과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은우의 어린이집 출석률, 예방접종, 건강검진을 단 한 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재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아는 본인이 아픈 상황에서도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가정조사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약 3주 뒤 조사관이 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고 은우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은우가 제 무릎에 앉아 엄마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조사관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돈된 거실, 냉장고에 채워진 이유식, 벽에 붙은 예방접종 일정표, 조사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같은 주에 조사관이 재원의 집도 방문했다고 도윤 변호사가 전해줬습니다. 재원 씨 원룸에 아이 물건이 하나도 없었대요. 기저귀도 침대도요. 조사관이 은우 이유식이 지금 몇 단계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고 예방접종 일정도 몰랐대요. 조사관이 아이 기본 정보를 모르시는 거냐고 다시 물었다더군요. 2주 뒤 가정조사 보고서가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보고서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엄마 쪽은 건강 문제가 있지만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다. 아빠 쪽은 양육 준비도와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양육권 심판 두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양육권 변경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양육권을 아이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재원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붙잡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재원의 팔을 잡으며 뭔가를 말했지만 재원이 그 손을 뿌리치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정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홀가분하지가 않네요. 이 모든 싸움이 끝났는데 제 안에 남은 건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피로와 통증이었죠.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정신과 약을 수령하면서 약사가 말했습니다.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집에 돌아와 은우를 재웠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출산 당일부터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전부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에 부은 눈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정신과 상담 예약 앱을 열어 다음 주 상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나를 고칠 차례야. 첫 상담 날이었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담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 씨, 그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물 한 잔을 건네며 기다려줬습니다. 세 번째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가 그날을 시간순으로 천천히 떠올려 보자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양수가 터졌어요.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12번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에서 어떠셨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네. 그게 그날 유일하게 누가 저를 걱정해준 순간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담과 함께 몸도 치료해야 했습니다. 주 3회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치료사가 제 상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골반 쪽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출산 후에 회복할 시간이 없으셨나 봐요. 회복할 시간. 산후조리원에서 저는 뭘 하고 있었죠. 새벽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고 중개사에게 전화하고 매각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가 동시에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죠. 그런데 회사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아 씨, 몸은 좀 어때? 복귀 시기는 부담 갖지 말고 정해. 자리는 놔둘 테니까. 지영은 매주 토요일마다 은우를 데리고 놀아줬습니다. 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에 가거나 지영의 집에서 블록놀이를 해줬죠. 그 시간 동안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8번째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거였습니다. 서아 씨, 분만실 천장이 보이세요? 네. 하얀 불빛이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불빛 아래에서 서아 씨는 어떻게 했나요? 버텼어요. 네. 서아 씨는 버텨냈어요. 그 불빛은 서아 씨가 쓰러진 자리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리예요. 분만실 천장의 하얀 불빛. 그게 무서움이 아니라 제가 살아남은 증거라는 말. 치료가 끝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숨이 가빠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몸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둔한 뻐근함만 느껴졌습니다. 은우를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은우가 작은 손바닥으로 제 볼을 토닥였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첫날이었습니다. 밀린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수주했던 거래처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컨설턴트, 빨리 돌아오길 기다렸어. 새 물건 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봐줘. 제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을 잘했기 때문이었죠. 복귀 후 첫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날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독립하려고요. 제 이름으로 사무실을 내보고 싶습니다. 대표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아 씨가 수주해온 거래처 몇 곳은 서아 씨 이름만 보고 온 거야. 준비가 됐으면 응원해. 내 쪽 인맥 중에 도움될 사람 소개해 줄게. 상담을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서아 씨 알고 계세요? 요즘 상담에서 그날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숨이 안 막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하면 숨이 멎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앞으로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은우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아둔 자금과 건물 매각 대금 일부로 소형 사무실 임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 씨, 나랑 같이 할 생각 있어? 언제 시작하는데? 사무실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호를 등록했습니다. 한서아 부동산 컨설팅. 빈 사무실에 처음 들어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간은 누군가의 아내로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제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도윤 변호사에게 개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로 화분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화분에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카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 돌아오고 있는 몸, 씩씩하게 자라는 은우. 지금은 이걸 먼저 느끼고 싶었습니다. 카드를 서랍에 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과 함께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책상을 나란히 놓고 컴퓨터를 세팅하고 프린터를 연결했습니다. 지영이 마지막 랜선을 꽂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하는 거다. 1년 전 분유값이 없어서 급하게 사무보조로 취직하던 제가 지금 내 회사를 여는 사람이 됐습니다. 개업 전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은우 손을 잡고 이 문을 열 겁니다. 불을 끄고 일어서는데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아 씨, 그날의 서아는 혼자였지만 지금의 서아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우의 두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영이 케이크를 사왔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은우에게 풍선을 불어줬습니다. 회사 시절 대표님도 와주셨고 도윤 변호사도 왔습니다. 은우가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초 2개에 불이 붙었습니다. 은우가 볼을 부풀리고 후 불었습니다. 초가 꺼졌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2년 전 새벽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던 그 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은우의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은우 옆에 쪼그려 앉아 블록 놀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빨간 블록을 도윤 변호사 손에 쥐어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도윤 변호사도 웃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 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사무실에 저와 은우만 남았습니다. 파티 접시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은우 생일 축하한다. 미안했다. 재원이었습니다. 짧은 2줄.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33통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기생충 같은 년아, 내 돈 내놔. 그때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먼 일이었습니다. 개업 첫 달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 2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 컨설턴트가 독립했다며? 축하해. 이 물건 좀 봐줘. 지영과 함께 첫 번째 계약을 성사시킨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둘이 커피잔을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해냈다. 지영 씨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어. 무슨 소리야? 서아 씨가 대단한 거지.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은우를 데리러 갔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서면 은우가 교실 문을 열고 달려나왔습니다. 그게 하루의 마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과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서아 씨, 이제 상담 간격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이요? 잠깐 불안했습니다. 상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오면 돼요. 서아 씨는 이미 혼자서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돌반지 하나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미가 미안하다. 돌잔치 때 오지 않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 돌반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은우의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답장 대신 은우의 최근 사진 한 장을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사무실이 본궤도에 오른 지 석 달째 되던 날 은행에 갔습니다. 사업자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업자 치고 재무 상태가 아주 안정적이시네요. 결혼 생활 동안 건물 수익을 재원에게 갖다 바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통장은 제 이름이고 제가 벌었고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오후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윤 변호사의 카드가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 식사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5초 만에 답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토요일 저녁 은우를 지영에게 맡기고 나갔습니다. 도윤 변호사와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어떤 얘기요? 좋아하는 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재원과는 항상 돈 얘기, 건물 얘기, 생활비 얘기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수필집 읽는 걸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권도 못 읽었지만요. 그럼 다음에 제가 한 권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새벽 양수가 터져서 혼자 택시를 잡았던 바로 그 거리였습니다. 같은 길인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만든 건지 제가 그렇게 만든 건지 생각하다가 둘 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것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파일, 지영이 가져다 둔 커피, 도윤 변호사가 보낸 화분, 은우가 어린이집에서 그려온 그림.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은우가 제 손을 잡고 뒤뚱뒤뚱 걸었습니다. 은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회사가? 응, 엄마 회사가. 은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은우를 내려줬습니다. 은우가 손을 흔들며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한서아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적힌 문패가 보였습니다. 올려다봤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출산하던 날 전화를 받지 않았던 남편은 33통의 전화로 돈을 요구했고 서아는 그 33통의 전화 대신 자기 이름 석 자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고요. 좋은 변호사를 만났고 좋은 동료를 만났고 법정에서도 이겼으니까요. 하지만 운이 오기 전에 서아는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혼자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아기 침대를 조립했습니다. 혼자 이력서를 냈습니다. 운은 버티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서아의 몸에는 아직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여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은우의 작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서아는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혼자 버텨야 했던 그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